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31일 월요일 매일 한국경제신문 스크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요약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조선, 자동차, 가전 등 업계의 원재료 비용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제품 판매 가격을 올리는 것이 해법이지만 수요처 눈치와 가격 인상에 따른 수요 감소 부메랑 등이 우려돼 쉽게 판단을 내리지 못한 기업이 많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원유나 내수 소비재 등은 제품 가격 인상이 바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자동차나 철강 등 주력 수출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 절감에 보다 치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선물 해지 전략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 일부를 줄여야 한다며 정부는 수출 업종의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공공요금 인상을 미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국내 금융사 중 처음으로 올 1분기 해외 영업이익 비중이 국내 영업이익을 넘어섰다는 소식입니다. 자본의 영토를 넓히겠다며 일찍이 세계로 눈을 돌린 박현주 회장의 리더십이 마침내 빛을 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금융권에서는 금융회사 중에서도 삼성전자, 현대차가 나와야 한다는 구호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국내 금융사의 대표 조작격인 은행의 해외 자산 및 이익 비중은 아직 1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해외 자산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6.0%에 불과합니다. 순이익 중 해외 비중도 6.5%에 그치고 있습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 운용의 해외 운용자산 규모는 2016년 14조 원에서 지난 1분기 말 70조 원으로 5년간 400%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운용자산 규모는 95조 원에서 148조 원으로 55%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 운용의 해외 자산 비중은 2016년 13%에서 올해 1분기 32%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해외 운용자산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12개 해외법인 영업이익 비중은 2017년 11%에서 지난 1분기 사상 처음 절반을 돌파해 52%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분기 미래에셋 자산운용 해외법인이 거둬들인 영업이익은 449억 원으로 국내 법인 영업이익 415억 원보다 많았습니다. 서유석 미래에셋 자산운용 대표는 미국 글로벌X 인수 당시 비싸게 인수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지만 박 회장은 상장지수 펀드, 즉 ETF 산업 발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인사이트를 갖고 있었다며 ETF를 국내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하면서 양산을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인수 당시 100억 달러였던 글로벌X의 운용자산은 최근 300억 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글로벌X는 아크인베스트, 피델리티 등과 경쟁하며 미국 내 10위권의 ETF 운용사로 성장했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은행 신용대출을 받은 소비자는 오는 10월부터 스마트폰 앱에서 다른 은행의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정부 주도로 대출 갈아타기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기존 대출을 갈아탈 때 일일이 금융회사를 찾아다니며 한도와 금리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1,700조 원에 달하는 국내 가계대출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30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간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10월 은행 신용대출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연말까지는 제2금융권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결제원의 망을 활용해 갈아타는 절차를 자동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결제원은 이 프로세스를 은행과 핀테크 업체 등이 비대면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대환대출 플랫폼에 참여하는 금융사는 소비자가 기존 대출을 상환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응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모든 대출을 조회하고 실시간으로 여러 금융사에서 금리를 제시받은 뒤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금융사 간 금리 경쟁이 활성화되고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핀테크사들은 반색하고 있지만 기존 금융사에선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종의 영업비밀인 대출금리가 세세하게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 차이가 큰 제2금융권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입니다. 네 번째 기사는 검찰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환매 사기 사건과 관련해 스탁은행인 하나은행을 전격 기소했다는 소식입니다. 펀드 자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금고직인 스탁은행이 펀드 돌려막기 범죄에 가담했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입니다. 하나은행은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하나은행과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 등이 주장해온
수탁사를 포함한 다자간 공동 책임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하나은행에 적용한 범죄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은행 직원들이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 92억 원 상당을 돌려막기 하는 데 가담했다는 것과 작년 5월 옵티머스 펀드의 비정상적인 운용을 알면서도 수탁 계약을 체결해 143억 원 상당의 사기 범죄를 방조한 혐의 등입니다. 수탁사는 펀드 자산의 보관 및 관리 외에도 환매 대금 및 이익금 지급, 운용 지시에 대한 감시 등의 역할을 합니다.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 사이에서 수탁사가 1차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불법 행위가 있다는 게 검찰 측 판단입니다. 하나은행은 검찰 기소 내용에 대해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은행이나 해당 직원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돌려막기 행위를 알고 가담한 것이 아니라 은행의 전산 시스템상 생긴 해프닝이라는 게 하나은행의 주장입니다. 하나은행이 사용하고 있는 펀드 자금 및 증권 동시결제 시스템은 환매 나흘 전 고객이 환매 요청 시 판매사가 환매를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환매 당일 오전 운용사가 환매 청구를 승인하면 판매사는 환매 대금을 고객 계좌로 이체해줍니다. 예탁결제원이 이 결제 자료를 한국은행으로 보내면 수탁사가 이 자료를 전달받아 판매사 앞으로 대금 결제를 진행합니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펀드 환매 자금 일부가 입금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산 마감을 위해 전체 미유 운용 자금 수치를 조정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펀드 간 실제 자금 이동이나 권리 의무 변동이 없는 단순한 1일 마감 업무라는 것입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환매 자금 지급에 따라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이 정상적으로 환매 대금을 지급받았다며 그 과정에서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하거나 다른 펀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직원 역시 펀드 돌려막기 등 비정상적 운용이나 사기 행위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매일 한국경제신문 스크랩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